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령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거 뭐 항상 보면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일종인데, 자, 빚을 빌려가서 빚을 안 갚는 사람이 문제지, 빚을 죽을 지경이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발언에서 판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에는 말이죠, 빚도 다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더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도 이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이거는 뭐 이 머릿속에 이런 DNA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참 이 국가 지도자가 이런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어떻게 골라서 해도 이렇게까지 골라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뉴스를 많이 하겠는데요.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이 72건이나 된다, 이런 이제 보도.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그 선관위에 대해서 말이죠, 선거 소청을 제기했어요. 일반인들도 선거 소청을 제기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체가 돼서 7군데, 그리고 이제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4군데에서 11건의 선거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거 당연히 안 받아주죠.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요, 일반 민간인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조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김은혜가 지금 우이천환한테 도대체 부정선거 어느 정도나 되느냐? 자,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거 부정선거, 우리가 뭐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부정선거의 시작과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김은혜가 몰아붙이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김용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오늘 또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노상원이한테, 민간인한테 비합부를 준 것이 이제 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김용현 장관이 강하게, 그리고 변호인이 지금 이 특검, 그리고 이제 특검 측에 이런 그 소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여러분들 전옥현 안보정론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또 이 알람도 설정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제 방송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재명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청사에서 오늘은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빚을 못 갚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잘못이지만은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게 최근에 일반적 입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영어도 그렇잖아요. in need. 그러니까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친구를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다, 이런 서양 속담까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야,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정은경이가 말이죠,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어요. 그 보고를 받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적으로 자살자 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에 연계되어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청산해 주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장기 연체 추심했다는 채무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다가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데 빚 탕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새 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걸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천해 줘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것임을 감안해서 이자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원래 청산을 하는 게 예정돼 있던 건데 너무 인색하다. 예. 자, 근데 말이죠. 지난 6월 달에도 2억 원 그 당시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요.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는 사람이다. 일부에서 버티면 면제해준다니 견뎌오지 않은 식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 개설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며 돈을 일부러 안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재명의 이런 발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의 머리는요. 기본적으로 돈 못 갚은 거 다 그냥 없애줘. 딱 요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3,900명이고 그 가운데 그중에 54%가 극단 선택을 했는데 그때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자의 78%는 가구 총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5월까지 자살자가 잠정적으로 733명 감소해서 전년 대비 10.3%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대책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감소한 것을 자살자가 줄어든 원인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자살자, 물론 안타깝죠. 예, 안타깝지만은 대통령이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잃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빚 갚을 필요 없어. 정부가 갚아주면 되지. 금융기관이 안 받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지금 내 논리로 발언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재명과 참모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김은혜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금 투표자 수를 갖다가 전 전산에 입력한 뒤에 이거 잘못됐구나. 수정했다는 보고를 72건이나 받았어요. 투표자 수가 많게는 6,000명이 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12시간이 지나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날 중앙선관위는요. 전국 구시 군 선관위 255곳 가운데서 56곳으로부터 72건의 수정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수정을 하면 전부 다 사유도 확인하고 수정을 허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기재, 기자의 누락, 투표자 수 수정 등 구체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적힌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인천 건담구의 경우에는요, 오후 4시 기준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투표자 수가 54,665명이라고 제출 보고했는데, 나중에는 61,276명으로 고쳐놨어요. 무려 6,611명이 늘어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건담선관위는요. 투표소를 최종 보고 후 집계 및 저장하였으나 총 선거일 투표수가 상이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충북 청주 삭당구에서는 오후 5시 투표자 수를 갖다 5만 1,838명으로 입력했다가 5만 6,081명으로 고쳤어요. 무려 4,248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경남 사천, 그리고 숫자를 아예 뒤늦게 붙인 경우도 있어요. 경기 군포에는 오전 6시 45분쯤 입력한 투표자 수를 오후 7시가 돼서야 수정을 했고, 충북 진천구는 오후 6시 53분에 입력한 투표자 수를 오후 9시에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도 있어요. 경북 경주의 용광동 제1투표소 투표자 수를 2,162명에서 2,161명으로 한 명 줄였다가 다시 2,162명으로 늘렸어요. 자, 이거야말로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한 투표율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되고 수정된 것이다. 해이한 선거관리가 어디까지 번져 있었을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특검이 성역 없이 강도롭게 수사를 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김은혜 의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건데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것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장도 이제 소청이 되게 됐는데, 이걸 보면 말이죠. 당연히 국민의힘 것도 소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이대영,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 역시 전부 같은 사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자,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요. 정말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존재하지만은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외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그 다음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부여 소청 12건에 대해서는 보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거 소청을 갖다가 제기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바로 이제 공식적인 선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뭐 소송을 거나 마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더 불신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이거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내부적으로 또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선거 소청 밖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모두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정정식 원내대표는 투표지 부정 문제가 발생한 6, 7건 정도에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출,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견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선관위까지 또 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부의 이견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선거 무효 소송까지 이제 가겠다는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선관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정특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김은혜가 말이죠. 위천왕을 몰아붙이는 그 영상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께 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좀 메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일에 6월 3일에 오전에 선관위 선거관리과에서 전국 시도 선거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배포했습니다. 시도위원회가 수정 허가 권한은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요, 큰 오류가 없는 한 다른 시각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란 증인을 보실 때 선관위가 말하는 이 큰 오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표? 100표? 1000표 정도면 큰 오류인가요? 자, 그러면 위치란 증인, 지금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입 입력한 투표자 수, 나중에 조작 입력한 거 전체 숫자는 얼마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안 되셨어요? 네, 확실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7월에 압수수색을 하고 선관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 모수도 안 갖고 계시다고요? 조작 규모가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감사관실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합동수사부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직접 파악하는 단계가 있는. 선관위가 이렇게 지자체에 떠넘기시면 섭섭하죠. 저희가 확인할 숫자만 해도 저희 의원실에서 네. 지금 용산이나 인천의 미추홀이나 청주시 청운 같은 경우에는 12시에서 14시, 16시에서 17시 2만 1000표 넘게 누락이 됐는데 이거 18시에 통째로 한 번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숫자만 해도 4만 표가 넘습니다. 아니, 고개 끄덕이시면서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여쭤볼게요. 큰 오류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보고하라. 그럼 이 정도 4만 표면 큰 오류입니까? 아니면 중간 오류입니까? 작은 오류입니까? 우선 득표 수대로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지침도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중앙선관위가 아래로 뿌려내렸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오전과 오후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의했을까요? 아까 허준 총장님이셨나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게 했다는데 지금 여기 메일에서는 분명히 이 시전 시간대 투표자 수는 수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철환 주인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보고받으셨잖아요, 여러 번. 네, 이번 보도가 되고 나서 받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수정 못하도록 했는지?
실제 투표자 수로 축소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전체 투표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다. 즉,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수정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상임위원회에게 보고됐던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당이 당일에 한 일이라고는 이 투표소 오류를 덮기 위해서 투표소별로 어떻게 숫자를 조작해야 덜 티가 날까?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들키지 않을까? 이게 그 당시에 했던 유일한 투표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업무 보고 보니까 조정이던데. 이게 조정이겠습니까? 조작이겠습니까? 답하십시오.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발송한 사람이요. 선관위 주무관입니다. 유치원장이 이거 주무관 선에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는 중앙선관위가 다른 시간, 다른 투표소 숫자로 분산 배치하라는 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보도보고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강동원 철당대행도 보고 하셨습니까? 사실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선관위 지도부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꼼수를 꿰차고 있는 주무관이 지도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저는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런 반복적인 선거 조작 지침에 대해서 몰랐다고 다들 말씀하신다면 결론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선거 조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21대 대선, 22대 총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득한 과거 선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허수아비 지도부 놓고 안에서 놀았거나 아니면 서로 담합을 해서 모른 척했거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특별할 게 없던 거죠. 그분들한테는 늘 하던 대로 했으니까요. 선거관리 지침을 실무선에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천한 중에는 그러면 이런 투표율 조작이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발견되거나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강동원 처장대행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 인지하신 적 있습니까? 수치 자체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처럼 이상 수치들이 입력된 것들이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을 거라 추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과거에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들키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금 첫 번째 8시 38분경에 메일을 보낸 이유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 메일을 보냈냐 여쭤봤더니 그 당초에 오늘 이번 지방선거 때 6월 3일 7시 때 보고 7시 때 투표자 수 공개한 숫자가 88만 1,380표였습니다. 7시 때. 근데 8시에 집계를 해보니까 7시 보고가 88만 1,371표로 9표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 외부 민원이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 민원 전화가 있어서 해당 선거관리과의 담당 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각해야죠. 지금 최종 투표를 보시고 투표하십니까? 증인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시각 투표를 보면서 투표하라 말까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최종 투표만 맞으면 된다. 그것처럼 선관위 편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에 앉아 계신 4명 중에 최소한 한 분은 필연적으로 사전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이 범죄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아셨으면 비임이고요. 모르셨으면 무능이죠. 이 조작을 누구를 위해 했을까? 민주당을 위해 했을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했을까? 이건 선관위를 위해서 조작을 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선관위의 첫째는 이제 무능이죠. 그다음에 무책임, 그다음에 매너리즘.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선관위는요, 요 이제 핵심 책임자들, 이번 선거 각종 부정선거든 부실관리든 간에 모든 법률적 규정을 총통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의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적 여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열차게 관련 뉴스는 공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김영현 장관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항소심이 열렸어요. 이게 뭐냐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한테
비하폰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당연히 무죄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특검이 기소한 대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의 입장과 그 다음에 김의원 장관의 입장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범죄의 증명. 자, 그리고 비하폰의 민간인 침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노상원 사령관에게 비하폰을 교부하려는 목적이었음도 증명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양 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현 장관의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요, 이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여론을 호도해서 내란 몰이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운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팀의 행태와 원심 판결에 참담하다. 이 사건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나 거짓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 재판부는요, 이 사건을 김영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총살 혐의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검하고 김영현 변호인 측에게 의견을 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공판 기일인 내달 1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재판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진행 상황도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